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윤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토론도 안 했는데 제 토론에 대한 논평을 들었기 때문에 좀 약간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가셨으니까 그냥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토론문이 짧은 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보이지 않는 손의 영역을 얼마만큼 침투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이게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계속 경제학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다녔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경제에 관심을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서 시장의 실패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습니다. 시장의 실패라는 개념은요, 그냥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그 시장에서 경쟁에서 퇴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의 실패라는 개념은 시장에서 어떠한 공급이 잘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떤 디맨드나 아니면 디맨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거를 치료해야 된다는 개념이지, 시장의 실패가 어떠한 사람이 경쟁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거는 시장의 실패의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하업종 제도를 그냥 본질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제도 자체는 시장에 대한 진입을 막는 제도입니다.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인데요. 저희 경제학자가 제일 원하는 시장 구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갖춰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 조건이 뭐냐면, 처음에는 진입이 자유로워야 되고 퇴출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의 후생도 늘어나고 전체적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후생도 늘어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발제를 이제 차상희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었는데요. 여기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이제 디파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장 자체의 성질이 부가가치의 창출이 불가하고 과잉 경쟁 시장이라는 이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기업주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이 이미 과잉 경쟁이고 이미 부가가치의 창출이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제가 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까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이라는 거는 지정 없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잉 경쟁의 시장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은 그렇게 스테딕하게, 그러니까 그냥 멈추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항상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그 기회를 계속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뭐 그런 규모를 불문하고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지금 현존에 있는 시장에 있는 파티시펀이, 참여자가 보이지 않는 기회가 나에게는 보였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장이라 여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면은 종래 모든 손해는 그 시장 자체가 후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하고, 종래는 그 손해는 모든 손해는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의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소비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통상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지식이 않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두 번째로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역사를 조금 되돌아보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정운찬 위원장이 얘기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뭐냐면은 이 제도의 최대의 장점이 정부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민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도가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장점이 지금 오늘 와서는 이제 몇 년 후에 대해서는 갑자기 최대의 단점이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무엇이다. 하지만 두 개를 보면은 두 개 다 규제입니다. 하지만 한 개는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자구적 규제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뭘 하지 해라 말라 하는 강제적 규제입니다. 이럴 경우 자구적 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고 강제적 규제를 쓸 수 있는 어느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적합 업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이 시장이 중소기업에 적합할지를 따질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보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 직접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정부에게 마음대로 지정을 하라고 하는 이상 그 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최소한 민간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민간 협의라는 그 절차를 없애버린다면은 종래는 우리는 이제 그런 협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 폐해가 크던 작던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법제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있을 어떠한 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적합업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법제화가 될 경우 정부의 직접 관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